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 직불금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5천억 원을 더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7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리는 좌담회에 함께 참석합니다. 한일, 한미일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야당이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수기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최대 반값 할인과 환급 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내일 시작됩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기간도 연장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일, 즉 매년 11월 11일은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농업인의 날인데요. 국민의 먹거리를 위해 헌신해 오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농업직불금을 임기 안에 5조 원까지 늘리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번째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16만 원 밑으로 폭락했던 쌀값을 20만 원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호우 피해에 대한 재해 복구비를 기존의 3배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농업 직불금 확대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2조 4천억 원이었던 농업 직불금은 내년 예산안에 3조 1천억 원까지 반영했으며 제 임기 내 5조 원까지 약속드린 대로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동에서는 기상 여건이 불리하지만 첨단 기술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례를 소개하며 농업이 인공지능 등 첨단 기계공학을 바탕으로 한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농업 분야로 들어와 세대를 잇고 농업을 고소득 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도 올해보다 5.6%를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농 육성, 수출 지원, 스마트 농업에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 5천억 원 이상을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농촌 혁신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농촌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도 농촌 특화지구에 4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주거를 비롯한 인프라 지원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리는 좌담회의에 함께 참석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미 기간 중에 마련된 일정인데요. 한일, 한미일 간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대학 연단에 섭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7일 오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한일, 한미일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마다 현지 대학을 찾아 미래 세대들을 만나왔는데 외국 정상과 함께하는 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합니다. 이어 귀국길에 올라 18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이 스탠퍼드대 자담회에서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얻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미일 사이버 대책 강화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 수익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3국 간 북한 사이버 활동 대응 실무 그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은 최근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등 북한 무기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악용되는 사이버 활동 차단 방안을 합동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와 함께 한일 정상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 문제 등에서 협력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강행 처리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노란봉투법 핵심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입니다. 방송 3법은 KBS와 MBC, 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수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단독 의결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4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5건이 의결됐습니다. 김장철 할인 행사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주 발표된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 방안과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을 국민이 체감하도록 각 부처가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네, 노조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주요 쟁점은 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우선 이 노란봉투법 논의가 시작된 게 언제부터였죠? 네, 시작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원이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서 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전한 것에서 이 노란 봉투라는 이름이 유래됐고요. 관련 논의가 시작돼 있습니다. 네, 노조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뭔가요? 네,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그러니까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안인데요. 우선 노조법 3조 개정으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요. 노조법 2조에 규정된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는 이 원청업체에 일을 하는 하청업체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해당 원청업체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 후에 47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걸 계기로 해서 논의가 본격화돼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개정안의 취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그러면 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점들을 우려하는 겁니까? 네, 우선 이제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 갈등이 증가하고 법률 분쟁이 늘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원청 사업주가 어떤 노동조합과 어떤 내용으로 단체 교섭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손해액 발생을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문제도 거론했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수십 수백 명의 불법 행위자 중에 어떤 사람이 얼마의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일일이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정부 입장은 그렇고 노동계 입장은 어떤가요? 네,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조법이 이제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러면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진짜 사장과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줄어들 걸로 내다봤고요. 쟁의 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가압류 관행도 개선될 걸로 판단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해져서 더는 억울하게 목숨을 버리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길 기대해 있습니다. 자, 앞서 들어본 것처럼 정부는 이 개정안 통과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대안은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나요? 네, 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와 직접 교섭해서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인데요. 고용부는 이 부분에 대해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는 법조항 개정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하는 새로운 대화 모델이 다른 분야로 더 확산돼야 한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조법 개정 관련 정부 입장과 주요 쟁점 살펴봤습니다. 이혜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2030년) 세계 박람회 개최지를 선정하는 투표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등 부산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12일 파리를 방문해 세계 박람회 기구 대표단을 면담하고 각국의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이달 28일 선정되는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일이 보름이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 막공마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 총리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최종 점검 차원,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현지 준비 상황을 살필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 중 세계박람회 기구 BIE 회원국 대표들과 직접 만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량과 의지를 강조하고 각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부산 세계박람회만의 의미도 설명합니다. 한 총리는 지난 심포지엄에 이어 부산 세계박람회가 기후변화와 디지털 격차, 불평등 등 인류의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Bhutan is a partner to be trusted, a host who can lend helping hands to everyone to ensure the World Expo 2030 is a place for new friendship, partnership, and sponsorships. 한편 정부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대통령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어제 중유럽 핵심 국가인 체코를 방문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체코 외교부 정무차관을 만나 유치 지지를 요청하고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 본부장에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부룬디와 베냉, 기니비사우 등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합니다. 방 시장은 내년 5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과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해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고 돌려주는 국내 최대 소비 촉진 행사죠.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내일 시작됩니다. 2,500여 개 업체가 참여해서 20일 동안 이어지는데요.
평소에 꼭 필요한데 못 샀던 제품이 있다면 이번 기회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찬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소비자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도 높습니다. 물건을 사는데 선뜻 지갑을 열기 어렵습니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구매를 많이 줄이죠. 요새는 긴축을 하죠.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내일부터 20일 동안 이어집니다. 작년보다 닷새 더 진행되고 참여업체도 2,500여 곳으로 느는 등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필요한 것은 역시 저렴한 쇼핑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세페를 활용해서 정말 풍성한 쇼핑도 하시고 연말 연시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하루 앞두고 시민들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제품 구매를 코세페 기간 중에 모두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완전 많죠. 100% 내일 구매하려고요. 내일부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했던 그 식품들이나 화장품 이런 걸로 이렇게 소비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업계는 이달 초부터 할인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신선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을 최대 반값에 할인 판매합니다. 서초구와 마포구 등 서울 시내 7개 자치구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난 5일로 당겨 시민 편의를 높였습니다. 백화점 업계도 겨울 정기 세일과 품목별 할인 사은 행사를 통해 행사에 동참합니다. 특히 자동차, 가전 같은 고가의 제품에도 할인과 캐시백 혜택이 제공됩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는 생활 밀착형 할인이 준비돼 할인 체감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처음 행사에 참여하는 영화관에서는 관람료와 콤보를 각 3,000원 할인하고 편의점 업계도 할인과 덤 증정 이벤트로 물가 잡기에 동참합니다. 온라인 행사도 준비됐습니다. 코세페 팔도마켓에는 1,600여 개의 지역 대표 특산품과 우수 중소기업 제품 특별전도 마련됐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이 치열한 가자지구 북부에서 이스라엘이 매일 4시간씩 교전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민간인들이 탈출할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건데요. 인도주의 차원에서 시행되는 조치지만 정식 휴전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해 보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교전이 가장 극심한 가자지구 북부 지역.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시티도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달 넘게 교전이 이어지면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매일 4시간씩 교전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가자지구 내 구호물자 반입과 민간인 대피 등을 위해 인도주의적 교전 중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번 조치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인들이 교전을 피해 안전한 지역으로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교전 중지 3시간 전에 언제 시행할지 발표하게 됩니다. 또 기존 민간인 대피 통로와 별개로 해안도로를 추가 개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re will be 2 humanitarian corridors allowing people to flee the areas of hostilities in the northern part of Gaza. The second route along the coastal road will enable many more thousands to reach safer areas in the south. 다만 이번 조치가 휴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인도주의 차원의 교전 중지가 아닌 전면 휴전을 할 경우 오히려 하마스의 세력 확장을 부추길 수 있다며 기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빈대가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히 사용 승인하는 한편 다음 주부터 4주에 걸쳐 빈대 집중 방제 기간도 운영합니다.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색을 띠는 작은 벌레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프랑스 파리를 휩쓴 빈대가 최근 잇따라 국내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를 비롯해 고시원, 사우나에 이어 지하철에서도 빈대가 출몰했다는 목격담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충남 아산의 한 빌라에서도 확인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됐던 빈대가 전국으로 퍼지는 상황입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빈대 방제를 위한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기존 살충제의 저항성을 갖게 된 빈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체 살충제가 승인된 겁니다. 긴급 사용 승인 기간은 1년으로 승인된 살충제는 모기와 파리, 바퀴벌레 방제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8종 모두 전문 방역업자 사용 제품으로 가정에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주간 빈대 집중점검 방제 기간을 운영합니다. 국무조정실이 정부 합동대책본부를 주관하고 숙박, 목욕업소, 기숙사 등 빈대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방역업체와 함께 빈대 유입 경로를 추적하고 살충제 저항성 분석 연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해 빈대 발생 현황 같은 통계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폭설로 다중 추돌 사고가 난 뒤 도로에 갇히게 되는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겨울철을 앞두고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 대응 훈련이 실시되는데요. 이번 훈련에선 중앙분리대 자동 개폐 시스템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시간당 5cm의 폭설로 탱크로리가 미끄러지고 연쇄 추돌이 발생한 것을 가정한 상황. 사고 발생 신고 전화드립니다. 네, 고객님. 어떤 사고가 발생하셨습니까? 3중 추돌 사고로 차량 통행이 불가하며 이상의 물질이 도면에 유출되어 있습니다. 사고 접수 신고를 받고 순찰대가 현장에 진입하고 안전순찰반은 부상자들에게 방독면을 씌워 안전하게 대피시킵니다. 이와 같이 겨울철 폭설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대응을 위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시행됐습니다. 특히 중앙분리대 자동 개폐 시스템이 처음으로 선보였는데요. 인력으로 가드레일을 철거하던 기존 방식에 비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사고 구간 진입을 통제하고 주변버스 운전자가 의식이 없이 운전석에 끼어있고 부상자 이송도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드론을 투입해 사고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해 사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갑작스럽게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구급차와 화재 진압 차량들이 사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고 펌프 차량은 물을 뿜어 화재를 진압합니다. 하지만 재난 복구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립 차량들에 대한 구호 활동이 시급한 상황. 경찰 헬기를 통해 구호 물품이 전달됩니다. 이어 고립 차량 부근으로 제설 작업이 실시되고 통제에 따라 차량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갑니다. 재난 대응 훈련의 능력을 키우고 협력 기관들이 유기적인 체계를 향상시키는 데 있으며 또한 훈련을 통해서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도로 살얼음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사전 제설 작업을 실시하는 AI 기반 도로 살얼음 관리 시스템도 구현됐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환경관리요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저상형 청소차가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가운데 더 작은 크기로 개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골목골목 누빌 수 있는 중소형 저상 청소차를 내년까지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많은 사람들이 출근길에 오르기 전 청소차는 운행을 시작합니다. 차량이 멈추자 환경관리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차량에 싣습니다. 보통 오전에가 가장 이제 바쁘거든요. 네, 보통 시민들이 이제 거리를 이제 다니시거나 출근하시기 전까지 최대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오전에가 보통 많이 바쁘고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 짧은 거리를 이동하며 반복적으로 오르내려야 해 무릎 부상을 입는 요원들도 많습니다. 예전에 쓰던 차들도 이제 발판을 이용할 수가 없게 돼서 다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거원들이 일하기에 되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한국형 저상청소차를 개발해 도입했습니다.
환경관리 요원들이 차량 뒤편에 매달려서 작업하는 모습 예전에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어 상당히 위험한데요. 이제는 차량 가운데에 타고 내릴 공간을 마련한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해 위험성을 많이 줄였습니다. 한국형 저상청소차는 차체도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외부 확인 카메라,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설치돼 있습니다. 저상청소차 도입 후 요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작업 환경 개선과 함께 사고 방지도 좀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저희 노후 차량들 우리 교체 시기가 되면 저상청소차를 도입을 해서 좋은 작업 환경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더 좁은 골목길까지 운행할 수 있는 중소형 저상형 청소차를 내년까지 개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중소형 저상형 차량이 개발되게 되면 좁은 골목길을 원활하게 다닐 수 있어서 작업자들이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 횟수를 줄일 수 있어서 작업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량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쓰레기 적재 용량은 줄이지 않고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라 계획했습니다. 또한 현재 쓰이고 있는 청소차보다 저렴한 중소형 청소차가 개발되면 현장 수요도 더 높아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주요 정책들을 정리하고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미리 알아보는 국정 캘린더 시간입니다. 수서에서 동탄을 잇는 GTX-A 노선이 내년 3월 조기 개통될 전망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개편 근로시간 보완 방향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김경호 기자가 브리핑해드립니다. 수서에서 동탄을 잇는 GTX-A 노선이 내년 3월 조기 개통됩니다. 앞으로 경기와 서울 도심이 30분 생활권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B는 내년 초, C는 올해 말 착공 예정인데 나머지 D, E, F 노선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재임 기간 착공 전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거라 밝혔습니다. 이달 만료 예정이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이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앞으로도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짊어질 부담이 크기 때문이란 설명인데 규제 대신 정부는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7년 만에 제외했습니다. 이 환율 관찰 대상국은 교역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 살펴봐야 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이 우리 환율 정책을 신뢰하고 있고 양국 관계가 더 공고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3만 원대 5G 요금제가 내년 1분기 출시될 전망입니다. 단말기에 따라 특정 요금제에 가입해야 했던 제약도 이달부터 사라져 5G 단말기 사용자도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양국이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무분별한 단체 교섭과 잦은 쟁의로 이 산업 현장의 갈등을 초래할 거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한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코리아 셀 페스타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할인 행사는 11일부터 시작되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처에서 최대 70%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특별한 장바구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 주요 일정입니다. 11월 13일 월요일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만나 북핵에 대한 구체적인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개편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와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주 52시간제 유연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11월 15일 수요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21개국 정상들이 지역 현안과 비전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윤 대통령은 2박 4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며 APEC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11월 16일 목요일은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일입니다. 총 50만 4천 명의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올해 수능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과 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다만 확진자는 KF94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하도록 권고됐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리야드에서 양국 저작권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탈석유 시대 대비 핵심 산업으로 지식재산 산업을 강조해온 사우디는 우리나라와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협약으로 현지 저작권 보호 규범을 강화해 해외 불법 유통으로 누출되고 있는 K 콘텐츠 수익 회복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이 전쟁기념사업회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10일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K방산 콘텐츠 제작과 양기관 호국 관련 영상자료 공유에 합의했습니다. 하종돼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오늘날 안보 상황과 전쟁 교훈을 알리고 통일 조국의 밝은 비전을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겨울철 보일러를 켰는데 소리가 이상하거나 과하게 뜨거워진다면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항상 열어두고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16명이 사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통계를 보면 가스보일러 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배기통 설치 기준 미준수, 연결부 이탈 등 시설 문제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행안부는 캠핑할 때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난방기기 대신 따뜻한 물주머니, 침낭 등으로 체온을 유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서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죠. 그런데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 등으로 해외 의약품이 불법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는데요. 불법 판매 광고글이 게시된 곳은 일반 쇼핑몰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 블로그가 10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해외 직구 의약품은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고 부작용이 발생해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절대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무작정 대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3년간 아파트에서 총 8,000건이 넘는 화재로 1,0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39%가 연기, 질식 등 대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상황별 아파트 화재 피난 안전 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집 밖에서 불이 났는데 집 안까지 화염, 연기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창문을 닫고 대기하면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 더 안전하고요. 자기 집에서 불이 났거나 외부에서 난 불이 집 안까지 들어온 경우 현관으로 대피할 수 있으면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 현관 입구에서 불이 나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상황별 행동 요령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 유엔 참전용사를 기억하기 위해 11일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외교사절 등 1,0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기념식은 영웅의 길 입장과 참전국 국기 입장, 묵념, 헌화 등의 순서로 50분간 진행되는데요. 특히 오전 11시 부산을 향하여 1분간 묵념할 때는 조포 21발이 발사되고 추모 공연 막바지에는 블랙 이글스가 유엔군 위령탑 상공을 날며 추모 비행도 펼칠 예정입니다.
보훈부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며 앞으로 위대한 역사가 미래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주말 동안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3도 안팎으로 춥겠고요. 낮 기온도 6도에 그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강원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호남 서해안과 일부 제주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영하 2도, 세종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10도를 밑돌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강릉이 1도에서 2도 안팎으로 출발해 낮 기온 11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도, 대구 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 광주 10도, 대구 11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휴일부터 월요일까지 영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예상되고요. 추위는 화요일부터 조금씩 풀리면서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에 국민 간식 붕어빵이 전보다 크기가 훨씬 작아진 걸 두고 크기를 줄여서 이득만 늘리려는 얄팍한 상술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료값은 폭등하는데 손님들에게 가격을 더 올릴 수는 없다 보니 미니 붕어빵 기기로 바꾸는 상인들이 많다는 건데요.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훈훈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